안녕하세요. 마리의 서재의 마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아무튼 사는 동안 안 아프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드시 절제해야 할 먹거리. 단자로 대변되는 요즘 시중 음식들, 인스턴트 식품들, 치킨, 케이크, 쿠키, 음료 등은 한마디로 설탕과 소금으로 범벅을 해놓은 것 같다. 왜 그럴까? 사람들이 갈수록 자극적인 맛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저런 걸 그렇게 즐겨 먹고도 어떻게 살아있는지 신기할 정도다. 그 결과 거리에는 비만인이 넘쳐나고 어린이 당뇨병이 늘어나고 젊은이들이 벌써 고혈압을 앓는다. 혀를 홀리는 것 치고 몸에 좋은 것 별로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백색공포, 설탕, 소금, 흰쌀, 흰 밀가루. 이들은 인간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 소중한 식품들이다.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는 참으로 귀한 먹거리였고 오늘날도 잘 먹고 잘 사는 OECD 국가 정도를 제외하고는 없어서 못 먹는 식품들이다. 그런데 왜 기피해야 할 먹거리란 말인가? 문제는 너무 과다하게 먹는 데 있다. 그리고 맛보다는 비주얼을 우선으로 여겨 밥도 하얘야 되고 빵도 하얘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얀 식품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생명력. 껍질을 다 벗긴 백미와 하얀 밀가루, 그것으로 만든 흰 쌀밥과 속살 흰 말랑말랑한 빵, 식감이 부드럽고 잘 씹히고 맛이 있다. 하지만 그 속엔 영양분은 있어도 생명력이 없다. 왜 그럴까? 쌀이란 벼의 씨앗이 열매를 맺은 상태이고 몇 겹의 껍질로 쌓여 있다. 이 껍질 중 제일 바깥에 있는 완결을 벗겨낸 것을 검은 쌀이라는 뜻의 현미라 하고 그 안에 있는 겹까지 벗겨낸 것을 배함이라 하고 그 안에 있는 배합까지 벗겨내 새하얗게 된 것을 백미라 한다. 이런 백미는 물에 담가두어도 싹이 나지 않는다. 배아, 즉 씨눈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명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왕 먹는 음식 생명력 풍부한 것을 먹어야 하지 않겠는가. 현미 먹기가 힘들면 배아미 정도는 먹고 빵과 파스타는 정제하지 않은 통밀로 만든 누렇고 거무튀튀한 놈으로 먹자. 둘째, 산화. 사과 껍질을 벗겨놓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색깔이 변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산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이와 같이 쌀이나 밀 같은 곡류도 껍질을 벗겨놓으면 산화가 빨리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한다. 셋째, 수입밀의 농약, 방부제. 이제 우리가 즐겨 먹는 것 중에 밀가루가 안 들어가는 것을 찾기가 참으로 어렵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밀 생산량은 턱없이 낮아 연간 식용밀 수요량이 1.4%에 불과해 98%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 밖에서 사 먹는 밀가루 음식 중 우리 밀이란 표시가 없으면 100% 수입밀로 만든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수입밀은 가격 경쟁력은 말할 것도 없고 품질 면에서도 우리 밀보다 우수하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문제는 유통 과정에 있다. 밀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올 때 배를 타고 온다. 배를 타면 최소한 보름, 보통 한 달 이상 걸린다. 오는 동안 가판 온도가 50도까지 오르는 적도 부근도 지나야 한다. 수확 후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은 농산물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악조건하에 배를 타고 온다면 아무런 이상이 없겠는가. 수확 후 처리 과정을 거치고 장기 보관을 위해서는 더 많고 더 독한 처리 과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농약, 살충제, 방부제 등으로서 농산물 수출국에선 국내용과 수출품에 대한 허용 기준을 달리한다. 그리고 우리 소비자는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이
외국에서 무슨 처리를 얼마나 한 밀가루로 만든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작년의 일이다. 장을 많이 본 날 함께 구입한 식빵을 부엌 구석에 둔 사실을 깜빡 잊고 보름쯤 후에 발견하였다. 그런데 곰팡이 하나 피지 않았고 약간 뜯어먹어 보니 전혀 이상이 없어 놀랐다. 도대체 이 속에 방부제가 얼마나 들었기에 상온에 보름 이상을 두어도 빵이 상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 빵은 국내 유명 제과 회사에서 만든 것이었다. 빵이든 과자든 회사 규모에서 만들어 유통시키는 제품에 방부제 안 들어가는 것이 어디 있겠나. 하지만 과연 회사에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방부제를 사용할까? 충분히 짐작이 간다. 빵 만들기 전에 밀가루 속에 이미 들어갈 만큼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이제 빵을 먹든 파스타를 먹든 이런 사실을 좀 알고 먹고 가능한 한 밀가루 제품은 절제하며 살자. 먹어야 할 기름과 먹지 말아야 할 기름. 이제 분명해졌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 좋은 기름은 먹어주어야 하고 나쁜 기름은 먹지 말아야 한다. 첫째, 압착식 식물성 기름을 먹어라. 동물성보다는 식물성 기름을 먹자. 하지만 시판 중인 기름은 거의 핵산이라는 화학용제를 넣어 고압, 고열을 이용해 기름을 빼낸 용제 추출법에 의한 것이라 이 과정에서 몸에 안 좋은 트랜스 지방산을 만들어내므로 식용유는 압착식 식용유가 좋다. 둘째, 사람보다 체온이 낮은 동물의 기름을 먹어라. 식물성 기름은 상온에서 액체지만 동물성 기름은 고체인 굳은 기름이다. 그 이유는 식물성 기름은 융점이 낮고 동물성 기름은 높기 때문이다. 이런 기름이 동물의 혈관 속에서는 왜 덩어리져 혈관을 막지 않을까? 그 비밀은 체온에 있다. 그들은 상온에서 굳어버리는 그 기름을 충분히 녹일 만큼 높은 체온을 지녔기 때문이다. 우리가 즐겨 먹는 가축들의 체온을 살펴보면 소는 38도씨, 돼지는 39도씨, 양은 39도씨, 염소는 39.5도씨다. 동물 중 가장 체온이 높은 조류는 닭이 42도씨, 오리는 43도씨나 된다. 그래서 동물성 지방도 그들의 혈관 속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체온은 36.5도씨다. 이런 몸에 저런 동물의 기름이 자꾸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육식을 많이 하면 피가 탁해진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반해 어류는 주변 수온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 변온동물로서 그들의 체온은 강이나 바다의 수온과 비슷하여 사람보다 훨씬 낮다. 그러므로 생선지방이 사람의 혈관 속에 들어오면 혈액의 점도를 낮춰 피를 보다 맑게 하고 등푸른 생선에 포함된 DHA, EPA 같은 양질의 불포화 지방산은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 이것이 육고기보다 생선이 몸에 좋은 중요한 이유다. 다음으로 먹지 말아야 할 것은 콜라. 전 세계 음료 시장을 정복한 콜라. 햄버거나 팝콘과 마시면 끝내주는 콜라. 소화가 안 될 때, 속이 메스꺼울 때 마시면 속이 확 뚫리는 듯한 콜라. 한번 맛보면 절대 잊을 수 없고 한번 맛들이면 절대 못 끊는 맛. 그래서 중독성이 강한 헤로인 같은 음료. 이런 콜라 한 캔을 마시면 몸속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첫째, 세계보건기구 WHO의 일일 설탕 권장량은 6스푼이다. 그런데 350ml짜리 콜라 한 캔에 10스푼의 설탕이 들어있다니 참으로 놀랄만한 양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걸 하루에 한두 캔씩 마신다면 당뇨병에 안 걸리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하버드대 공중보건학과 연구를 인용한 자료를 보니 하루 한두 캔의 콜라를 마시는 사람의 26% 정도에서 실제로 당뇨병이 발병했다 한다. 둘째, 이러한 다량의 당분을 섭취하면 마신 후 20분 안에 혈당치가 급격히 높아져
인슐린이 다량 분비되고 간은 혈액 속의 과다한 당분을 지방으로 변환시켜 비만을 초래한다. 셋째, 콜라 속의 카페인 성분은 동공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올리고 뇌에 있는 아데노신 수용체를 마비시켜 피로를 덜 느끼게 한다. 또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증가하면서 헤로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뇌의 쾌락 중추를 자극하여 기분을 좋게 하고 한 캔 더 마시고 싶은 욕구를 생기게 한다. 넷째, 이렇게 많은 양의 설탕을 한꺼번에 먹는데도 구역질이 나거나 토하지 않는 이유는 콜라 속에 함유된 인산 성분이 단맛을 둔화시켜 끝까지 마실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인산은 뼈로 가야 할 칼슘, 마그네슘 등과 결합하여 인체에 흡수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때 카페인의 이뇨작용과 합하여 뼈로 가야 할 칼슘과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뽑아내니 성인에서는 골다공증을 야기하고 어린이에게선 뼈의 발육과 성장을 저하시키며 임산부에겐 골발육의 부실한 기형아를 낳을 확률을 증가시킬 수 있고 다량의 당과 함께 치아의 에나멜층을 부식시켜 충치를 야기한다. 이렇게 말하면 콜라는 망고의 역적처럼 들리지만 알고 보면 꼭 나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한다. 첫째, 화장실 변기와 욕실 바닥에 끼인 곰팡이나 물때가 잘 안 빠질 때 김 빠진 콜라를 쫙 뿌려놓고 한두 시간 있다 솔로 문지르면 말끔해진다. 둘째, 옷에 진 얼룩이나 찌든 때도 세탁할 때 콜라를 넣고 하면 잘 진다. 셋째, 옷, 카페트, 바닥에 남은 핏자국을 제거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 미국 고속도로 순찰 때는 트렁크에 3.5리터짜리 대용량 콜라를 싣고 다닌다고 한다. 넷째, 프라이팬이나 냄비에 검게 탄 얼룩이 잘 안 빠질 때 콜라를 부어 넣고 10분쯤 지난 후 수세미로 닦으면 말끔해진다. 다섯째, 오래된 공구에 녹이 슬었을 때 콜라에 담가두었다가 닦으면 녹이 제거되고 볼트와 너트에 녹이 슬어 잘 안 빠지면 역시 콜라를 부어두었다가 돌리면 잘 빠진다. 여섯째, 동으로 된 식기가 세월이 지나 광택을 잃었을 때 콜라를 적신 수건으로 닦으면 반짝반짝 윤이 나게 된다. 일곱째, 야외나 정원에서 벌레들이 많이 꼬일 때 바닥이 얕은 용기에 콜라를 부어넣고 그 위에 비닐을 씌운 후 적당한 크기의 구멍을 뚫어두면 그들도 그 달콤한 맛에 이끌려 들어와 익사를 불사한다. 콜라 하나로 온갖 찌든 때, 핏자국, 심지어 새에 쓴 녹까지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든 탄산과 인산 때문인데 이쯤 되면 이들이 얼마나 강력한 산인지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그래서 콜라는 음료수로서보다는 세척제로서 더 적합한 것이니 그들이 있을 곳은 냉장고 안이 아니라 베란다 내 세탁기 옆이다. 팝콘과 콜라 어쩌다 한 번씩 먹는다고 크게 문제될 것 없다. 그럴 땐 오히려 평소에 못 먹던 것 맛있게 즐기자. 하지만 절제하지 못하고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마시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중독성이 있으니 문제다. 어린아이들이 이 맛에 빠지면 평생을 그 맛에서 헤어나기 힘드니 문제다.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지만 이런 음료수 한 캔에도 절제가 필요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